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아까 드렸던 말씀 이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출연하고 그 기부금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혼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일 첫 번째 차이가 그 뭐야 출연이라는 거는 민법상의 용어고 민법상의 용어고 그리고 기부라는 부분은 이제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이제 법인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우리 혹시 그 세무안내 책자를 한번 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 명확한 개념이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이제 재산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타인의 재산을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행위를 이제 출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출연자가 자기 출연자의 그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제 고의 재산을 그러니까 우리 공익법인한테 이 기부를 하든 어떤 무상으로 줬다. 이런 경우에는 제 재산은 줄어들면서 공익법인 재산은 증가하면서 이러한 거는 이게 이제 출연이거든요. 근데 이 출연 재산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립을 할 때 그때 세초에 설립할 때 그 모아졌던 재산을 그 출연 재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우리가 이제 공익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 기부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또 기부를 받는 그러니까 어떤 무상으로 받는 그러한 재산들을 이제 출연재산 기부금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출연재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국가로부터 받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회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모든 우리 회원들한테서 일반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회비를 내므로써 그 회원들에게 그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기부금은 아닙니다. 기부금은 아니고, 근데 다만 그 회비 중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용도로 해서 공익사업에 사용하끔 그러한 회비를 볼 수 있는 거면은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일반 회비하고는 다르게 기부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받는데 특정 회비라고 했지만 용어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공익 사업에 꼭 필요해서 어떤 뭐 경기 어떤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필요로 해서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 몇몇으로부터 이제 특정한 회비를 받았다. 이건 사실상 그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출연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민법상의 용어고 기부금이라는 거는 법인세법상에서 용어인데 각각의 그 법상은 이제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용어는 뜻은 그러니까 어떤 명칭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그러니까 타인의 제 재산을 줄이고 우리 공익법인의 재산을 증가를 하면서 이때 제공되는 재산을 출연재산이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사실상 오늘 다 못 드리고 아니면 다시 또 저희가 공지를 해서 드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중간 아까 출연받은 재산을 우리 정기예금에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는 것도
그 사용한 걸로 3년 이내에 원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사용한 걸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다시 나중에 공지를 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아니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한번 이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실 때 아무런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편하게 전화를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상 이제 세법상 지켜야 할 의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가부터 차까지 해서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그러니까 세법상 의무를 명확하게 이제 지키고 그런 뒤에 신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법상 의무를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신고서 서식에 기재를 해서 그 다음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법상 의무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익법에 해당이 되는 게 없는지 한번 그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때 보면은 아까 그 질문 주셨던 분 중에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공익 목적 사업의 사용이라 아니고 등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 직접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것은 정관상의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거고 이 등이라는 것은 이 2번하고 3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그 3년 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 금액이 너무 많다. 그 금액이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우리가 별도로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그 수익 사업에서 발생되는 그런 재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3년 내에 사용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을 하는 경우도 이 출연재산을 그러니까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을 했다 한 걸로 이 규정에서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다음에 볼 이제 매각 대금이라든지 운용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또 차이가 있으니까 각각의 여기 하나만 해당이 됐다고 해서 다른 규정도 요건을 충족했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 의무 중에 아까 10가지 의무 중에서 첫 번째 출연재산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 의무는 충족을 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지 한 가지가 됐다 해서 다른 거는 다 충족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3년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3년이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공익 목적 사업에 계속적으로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3년 내에 사용이 곤란하다는 이제 어떤 사유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뭐 부동산을 토지를 출연을 받아 가지고 그 토지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하려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이제 문화재가 뭐 발굴이 됐다. 이러면 공사가 딱 그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러한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사용이 곤란하다 하면은 반드시 이 주무부 장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나 그리고 인허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해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 그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사업 등에 전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를 위반을 했다. 그러니까 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든지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 그리고 3년 이후에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중단을 했다. 이때는
그 각각에 해당되는 시기를 그 시기에 따라서 이때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증여세가 부과가 되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의를 하실 부분이 이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이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관상 우리 공익법인의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이 출연받은 재산을 곧바로 이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증기예금이라든지 주식, 뭐 임대사업 이러한 수익용, 수익사업용으로 운용을 하는 것을 또 이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출연을 받았다. 이런 이제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되도록 출연받은 시점에서 이 사용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출연재산을 매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는 경우에 이때 매각을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그 대금이 매각 대금이라고 하는데, 이 매각 대금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 기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매각 대금을 1년, 그러니까 매각일이 속하는 24년도 뭐 매각을 했다. 그러면은 매각일에 속하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매각 대금을 1년 이내에 30% 이상 의무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2년 이내에 60% 이상, 그리고 3년 이내에는 9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미달 사용액에 대해서 2년 이내까지는 여기 가산세가 이제 부과가 되지만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출연재산을 매각을 하고 난 뒤에 고유 목적 사업 외에 임의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3년 내 이거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그 매각 시점을 증여 시기로 봐서 증여세를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부분이 수익용 재산을 취득을 하는데 이 수익용 재산을 취득을 무조건적으로 뭐 기간 상관없이가 아니고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6개월 미만의 보유를 했다. 이때는 공익목적 사업 실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3개월 만기의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 실적에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실 부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예치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관련입니다. 아까 운용소득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을 해서 발생되는 소득, 그래서 증기예금에 예치를 하거나 그때 발생되는 이자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했고, 그리고 건물을 임대사업이 이제 사업에 사용을 해서 그때 발생되는 임대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증기예금에서는 발생되는 그 이자는 운용소득이 맞지만, 그러니까 일반 보통예금에 대해서 이제 한된 부분은 그는 운용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발생되는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그 해당 사업용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의 80%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올해 이제 발생한 운용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내년 25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그 사용 기준에 미달을 한 경우라고 하면은
미달 사용액의 10%를 다시 이제 가산세로 부과가 되고, 그리고 공익 목적 외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운용소득 금액과 목적 외 사용 금액의 비율만큼을 해서 그 출연재산 가액 평가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를 하시는데 80% 이상 그 사면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80% 이상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게 운용소득에 대해서 이제 아마 교재에도 있을 건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걸 다 말씀드렸고, 보조금은 그러니까 출연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에서 어떤 소득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출연재산이 아니니까 그에 대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증여세가 어떤 의무 불이행으로 해가지고 증여세가 부과가 됐다. 이런 경우 당초에 면제받았던 그 증여세를 이후에 부과가 됐을 경우에는 그 사후관리가 종결됩니다. 이때는 그에 따른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도 운용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보시면 출연재산은 출연재산이 800원 이자 나왔으니까 이거는 운용소득인데 보조금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용소득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 10%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를 했다. 그래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실제 5% 10% 중에 55%니까 50%지 않습니까? 50%니까 10만 원이 배당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10만 원의 50%인 5만 원만 운용소득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증여세 부과가 증여세가 부과가 된 경우에는 이때 부동산에서 발생을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운용소득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자소득을 다시 증기예금으로 만약 또 만기가 돼가지고 찾았다. 근데 만기 다시 찾아서 다시 또 적립을 했다. 이때는 그 실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식 보유 기준 초과 금지 관련된 의무인데 여기서 이제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해당 우리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해서 보유를 하고 있지만 보유는 안 하지 5% 초과가 안 되어 있지만 그때 5% 초과가 안 됐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끝인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공익법인한테 출연한 그 출연자가 우리 공익법인을 포함을 해서 공익법인 세 곳에 각각의 2%씩 그 동일 기업의 주식을 출연을 했다. 이 경우에는 출연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세계 그 공익법인이 6%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주식 보유 관련 의무 시행 그 신고 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의무이행 요건을 만약에 충족을 하는 경우에는 10%까지 이제 적용 10%까지 한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의결권을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관에 규정을 하고 있는 자선, 장학, 사회복지법인까지는 20%까지 허용이 되고, 그리고 상호출자 제한 그 기업 집단 소속의 공익법인은 요건을 충족을 했다 하더라도 5%까지만 제한이 된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계열기업에 속하는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 있는 기업의 주식을 그 공익법인의 총재산 가액의 30%를 초과를 해서 주식을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회계감사나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사용 시에는 50%까지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행 요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주식 기준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이 의무행 요건을 앞에서 봤던 그 의무행 요건을 미충족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일한 내국법인의
5% 초과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그리고 부과되고 30% 초과 보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는 점 차이점이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각 사안별로 그러니까 보유 한도하고 의무 이행 요건을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출연재산가액의 1%나 3% 이상 그 의무 사용과 관련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의무 이행 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수익 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그리고 이 요건을 그 의무를 이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외에도 그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 법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의무를 규정을 한 이유가 우리 공익법인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계속 이제 배당이 만약에 발생을 안 한다. 이때 계속 수익 없이 계속 그냥 보유만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조금 방지를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익사업에 지출하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기 조금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1% 또는 3%를 적용을 할 때 그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그 기준금액이 뭔지를 보게 되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을 운용하는 자산가액에서 부채랑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금액의 1% 또는 3%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이때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그 종자산가액에서 그 제외하고 기준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고, 또 사용 실적을 계산할 때는 그 과세대상,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나중에 서식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서식에서 산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보시면서 내용을 같이 보시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에 의무사용 기준금액에 만약에 미달을 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시 지켜야 할 그 의무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우리 출연자가 우리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되는 것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출연자나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 이사가 되거나 아니면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나 그리고 임직원에게 지출되는 그 급여 그리고 뭐 판공비 그리고 뭐 이러한 직접 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을 할 때 먼저 이 상증령 38조 1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만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지 그 모든 공익법인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 1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법인지를 먼저 따져보시고 이 규정을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38조 11항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출연자가 단독으로 출연을 해서 설립하거나 아니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그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설립을 하거나 그리고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이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챙겨 보시는데 우리 공익법인이 어떤 형태로 설립이 됐는지 그리고 선임된 그 이사의 과반수가
출연자하고 그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었는지 검토를 하신 후에 그 선임된 이사님이나 뭐 채용된 임직원들이 그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국공립법에는 아까 한 공익법인 7가지 일거된 사업을 영위를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뭐 학교, 의료법인 그리고 뭐 보육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들까지도 그 중에서도 보면은 학교라는 선생님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의사나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원활한 그 공익 목적 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전문 자격 소지자의 그 임직원 중에서 전문 자격 소지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이때 주의하실 게 이 연구원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 등이라고 해서 그 우리와 비슷하다, 여기가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당연히 꼭꼭 이 규정되어 있는 대로 동일해야지만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우리 특정 기업의 그 광고 등 행위 금지와 관련된 의무 사항입니다. 보시면 기업 집단 소속의 그 공익법인이 계열 기업을 그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경우에 이때 그 광고나 홍보에 이제 발생되는 그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 전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 텔레비전, 뭐 라디오, 인터넷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내국 법인을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그리고 특정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그리고 팜플릿이나 입장권 등의 그 특정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공익 목적 사업 관련해서 행사 등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그 교재도 뒤쪽에 보시면 그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관련된 한번 내용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떤 경우는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의 깊게 우리 어떤 공익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한 번씩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자기 내부 거래 금지 규정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러니까 출연받은 재산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해서 그 재산, 그러니까 취득한 재산,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을 이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안 받고, 만약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이때 중요한 부분이 정당한 대가를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고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시를 들어 보시면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뭐 우리가 그 기부금을 또 저리로 대여를 하는 경우에 이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금지가 되고 있고 다만 정당한 대가를 지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출연자가 근무를 출연을 하고 그 출연자 다시 출연받은 그 부동산을 그러니까 출연자나 다시 또 특수관계인에게 또 임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정당한 대가만 이제 지급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 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로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정상 대가의 차이에 해당되는 비율의
비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제 특수한 기능 공입법 출연받은 부동산을 다른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나 출연자에게 임대를 할 때 이런 부 유의를 하셔야 되고 뭐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정 계층에만 그 공익사업을 혜택을 제공하는 금지 규정입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래는 사회 전체의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회적 지위나 직업, 근무처 이러한 그 학인 지연 등에 의해 가지고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을 하는 경우에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걸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다만 무조건적으로 다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이때 과세 제외를 하는 사례가 있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우리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주무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공익사업의 수혜자를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특정 계층에게만 공익사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게 금지되고 있다. 이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우리 공익법인이 추후에 혹시라도 해산을 한다. 이때 해산을 해야 될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 공익법인 말고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산을 결의한 후에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때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배분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런데 우리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그 동일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에게 자녀 재산을 기속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이를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재산 가액을 공익법인이 상대 공익법인 증여받은 걸 봐서 공익법인에게 이제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 되고 우리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가 되고 그 자녀 재산을 받은 기속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법인은 국가를 대신해서 공익사업을 영위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최초에 처음에 보셨듯이 상증법상 혜택을 받거나 이러한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공익법이 마지막까지 그 공익법이 지켜야 할 사항을 잘 준수하도록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켜야 할 세법상 의무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추후에 이제 제가 국세청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홈택스 화면입니다. 홈택스 화면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각종 신고하고 뭐 신고 제출 의무를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맨 처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 공익법인 메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직업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을 선택을 하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메뉴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 이 메뉴보다는 차라리 이쪽에 조금 내리시면은 중간쯤에 세무 업무별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첫 페이지 있지만 이걸로 각 2페이지나 3페이지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 공익법인 종합 안내라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클릭을 하셔가지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편리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 해서 공익법인 종합 안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 공익법인 안내 포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각각의 지켜야 할 사항들, 그러니까 결산서류 공시라든지 그리고 출연재산 보고 제출 의무,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그리고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 그리고 기부금단체 같은 경우 의무이행 보고까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그 활용 실적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익법인 안내 포털로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가시면 바로 안 되고, 이 아래쪽에서 가시게 되면은 이 세무업무별 서비스에서 공익법인 종합 안내를 클릭을 했을 때 가실 수 있으시니까 가급적 이 메뉴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공익법인 세무도움 정보 안내라는 메뉴도 있고, 그리고 공익법인 뉴스레터라는 이제 메뉴가 또 있습니다. 여기를 각각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공익법인 세무도움 정보 안내라고 해서 저희가 4월 달에 오늘은 저희가 지금 대상이 신규 공익법인이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될지 그런 부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그리고 4월 달이나 6월 달, 올해 같은 경우 4월 달에도 교육을 했고 6월 달에 교육을 했는데, 그때는 신고 기간이다 보니까 그 신고에 맞춰 가지고 홈택스에서 각각의 그 신고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다 저희가 동영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 거는 다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다 업로드를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필요하실 때마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한번 들어서 이해가 바로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책자도 보시면서, 그리고 동영상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하시다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그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영상 말고도 뭐 다른 여기 세법상 혜택이라든지 각종 의무에 대한 오늘 봤던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뉴스레터를 해서 저희 과에서 월별로 해서 지금 매월 1회씩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메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이메일 수신 동의를 해주시면은 월별로 해서 매달 그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공익법인에 놓치기 쉬운 이런 유의사항들을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한 번씩 받아보시면은 유용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서 이 보시면 1번, 2번, 3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씩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리가 나중에 공시를 할 때, 우리 내년에 해당 사면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계산서를 공시를 해야 되는데, 출연예산 보고는 서면으로도 제출이 가능하지만 저기 공시는 홈택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를 할 때는 여기 결산서류 공시 등록 이 메뉴를 통해서 공시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출연예산 우리가 원래는 전년도까지는 이 결산서류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랑 각각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4월 달부터 이렇게 통합신고 작성이라고 해서 여기 표준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준 통합신고 작성 메뉴를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간편 공시랑 그 표준 공시가 있는데, 간편 공시는 안 되고 표준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두 개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는 이 통합신고 작성을 이용을 하시면은 조금 편리하실 것 같고, 그리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계산술 공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표준서식과 간편서식이 각각의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에 표준서식 작성 대상이 얼마인지,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5와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이때 해야 되고, 그리고 5억 원 미만이면서,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가액과 수익금액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서식으로 이렇게 공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하실 때는 우리 또다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통합신고 작성을 클릭을 했을 때는 이때는 이 통합자료 작성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시 공개 열람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결산서류 공시 열람, 기부금 모금액 및 한려실제 열람, 그리고 기부금 단체 간편조회 이런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공익법인 말고도 다른 공익법인들이 공시한 그 내역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모금액 및 한려 실적도 다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메뉴는 다 공개적으로 다 되어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모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산서류 공시 열람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화면에서 여기 공익법인 명에서 여기 상호를 입력을 하시고 단체명 찾기를 하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4월 말까지 공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수정 사항이 있다, 아니면 오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공시를 다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나 뭐 수정신고나 그렇게 하듯이 우리 공익법인도 재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재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력하고 어떤 내용을 이제 다시 수정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개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모두 열람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시를 이행을 할 때 뭐 불가피하게 재공시를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공시를 이행을 할 때 정확하게 법정 기한 내에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아까 그 메뉴인데, 여기서도 기부금 단체별로 등록한 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도 이 기간별로 그리고 단체 구분별로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단체명 찾기를 통해서 법인명을 조회한 후에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익법인이 우리가 뭐 제출을 했다, 그런 경우에 다른 그 공익법인이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그 결산서를 공시된 내용을 내려받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개인들보다는 보통 연구기관 등이 이제 여기서 다 다운받아 가지고 활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는 기부금 단체 간편 조회 화면입니다. 이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과 그리고 공익단체를 이제 간편하게 조회를 하실 수 있으신데, 여기서 단체명을 찾기를 클릭해서 하시면 우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날짜, 그리고 만약에 취소가 됐다, 그럴 경우에 취소된 날짜, 그리고 공익법인이 최근 2년간에 이행한 그 의무사항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지금 보셨듯이 어느 누구라도 다 열람이 가능하니까 가급적 좀 공시를 하실 때나 그 기부 모든 부분을 제출하실 때 조금 유의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고 보고의 메뉴인데, 여기서는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메뉴도 있고, 그리고 주식기준 신고 대상인 의무이행 여부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그 주식 보유 관련 신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법인 전용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공익법인 전용 계좌를 여기서도 신고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릴 게, 어, 우리 공익법인이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또 지정 고시 받은 경우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출연재산 보고 제출할 때는 클릭 들어오면은 여기 한 가지밖에, 그러니까 공시는 두 가지 서식이 있다고 했는데 출연재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 한 가지 메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신고는 출연재산 보고서랑 표준공시랑 같이 할 때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남겨주셨겠지만 한번 그 자세히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할 때는 여기서 처음에 들어오시면 조회를 해보시면은 이게 신고된 게 뭐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회를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어떤 다른 저번에 4월 달에 수업을 할 때 아마 문의 주셨었던데, 이때 그 사업용 계좌, 여기 보시면 사업용 계좌랑 공익법인 계좌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용 계좌는 저희 공익법인하고는 관련 없는 계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익법인 전용 계좌 신고를 하실 때는 이 공익법인 계좌를 선택을 하시고 하셔야 되지.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공익법인 계좌가 신고를 한 게 있는데 여기서 사업용 계좌를 선택을 하고 조회를 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계좌 이것만 이용을 하셔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정보 공개 여부가 여하고 부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개 대상은 계좌번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좌번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 계좌번호가, 그러니까 어느 일부 번호만 별표로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전체 다 보일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공익법인이 신고할 때 그냥 볼 때 어디까지는 볼 거냐. 그래서 요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전체 다 계좌번호를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게 나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는 방법은 이 먼저 계좌 선택하시고 이 선택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이때는 아무것도 없다 보면은 여기 안 뜹니다. 이 계좌 추가도 비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때 그 비활성화 계좌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은 밑에 이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은행 선택하시고 계좌번호 입력을 하신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신고하는 절차가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 공익법인 계좌 해서 문의 주셨던 부분이, 그렇죠. 전용 계좌라는 게 우리 아까 교재 책자에 보시면 앞쪽에 그 공익법인 계좌를 어떤 부분에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공익법인의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그 모든 거래는 무조건 전용 계좌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보조금,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로 받는 보조금은 상관없지만 그 외에는 다 사용을 하셔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한 거를 사용을 해야 되지, 신고는 만약에 신고를 이제 해놨는데 다른 계좌를 또 사용을 했다, 그런 경우에도 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채팅을 보면서도 정해진 시간이 있고 이게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 이게 좀 다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그러니까 답변을 드린 부분 포함해서 다 나중에 공지사항에 그 질문이랑 그 답변이랑 해서 정리해서 네, 공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랑 기부금 통장, 그 이거를 지금 굳이 합칠 필요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각각의 사용을 하는 경우는 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 이상 다 개설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가 최대한 말씀드린 거는 이게 아까 사용되는 범위를 아까 자료가 우리 이렇게 책자에 있지만 그 범위를 보시면은 운영비까지 다 거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다 신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로 넘어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좌가 20개가 넘어도 실질적으로 그 계좌를 다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우리 공익법인에서 공익법인 그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신고를 안 하고 그 계좌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그 아까 가산세 미신고했을 때 그리고 사용 안 했을 때 각각의 해당의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법인 그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부금 단체 뭐 추천 보고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리 나중에 이거 전자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기부금 단체 의무행 여부 보고에 대해서도 우리 의무행 보고에 대해서도 마지막 시간에 저희 과의 다른 담당자님께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국세청 누리집인데요. 이게 보시면 국세 신고 안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는, 그러니까 도움을 우리가 알고는 싶은데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 누리집에 가시면 국세 신고 안내가 있고 여기서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법인 신고 안내가 있고 이 아래쪽에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각각의 오늘 봤던 뭐 세대상 혜택, 각종 의무, 각종 이행해야 될 그 협력 의무 사항들이 다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 일단 법령을 기본으로 해서 토대로 해가지고 다 정리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세무안내 책자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같은 내용이 한번 그 어느 편하신 쪽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는 여기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 다운받을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 이 책자가 왼쪽에 있는 게 올해 발간된 세무안내 책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음, 그리고 실물로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책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실물로 받으시는 게 오히려 나으시는데 가까운 그 세무서에 법인세과에 한번 연락을 하셔서 혹시 그 재고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신 후에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책받침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국세청 누리집에 보시면 이 동영상 자료실이 있는데 여기 동영상 이게 신고하는 방법이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 때 여기서도 그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홈택스 각각 그 신고하는 화면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모든 이제 판례나 그리고 외기규 그 그리고 사전 서면 질의에서 답변이 나갔던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세법 해석 부분 질의해신이라든지 이런 메뉴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이 검색 필드의 공익법인에 입력하신 후에 조회를 하시면 있으니까 여기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판례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심판원에 뭐 가서 이제 결정된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수업에 납세세법 교실 운영했던 부분은 이 동영상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세법 교실에 그 신청하셨던 그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이 온라인 교육 밑에 동영상 교육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놓치신 부분이 있다거나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사실상 다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곤 했지만 그러면서 또 빠르게 넘어간 부분도 있고 혹시나 또 미처 또 놓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더라도 혹시라도 뭐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세무안의 책자에도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가 우리 지금 제가 업무를 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 출시 관련 부분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 공익법인이 지금 출연자 선임된 이사로 선임된 부분들 그리고 임직원으로 채용할 때 이런 부분 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특수관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조금 이게 판단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 상담 제도라고 해서 저희 과의 다른 팀에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그 상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공익법인 스스로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나 임직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상담 신청을 하신 대상은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 그리고 신규로 채용을 하거나 변경을 하려는 공익법인이 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는 뭐 홈택스를 통해서도 하실 수도 있고 우편 뭐 방문으로 해서 신청서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접수를 해주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신청서를 받은 후에 한 2주간 정도 그 특수강의 해당 여부를 검토를 한 후에 그 신청을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음,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익법인이 그 이사나 임직원 채용 관련해서 그 사전 상담했던 결과에 따라서 그 이행을 한 경우에는 그 해당 답변 부분은 이 사고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지금 주요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런 책자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답변 공지는 지금 보시면 저희가 공지가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신청하실 때 여기 들어가셨죠? 여기에 여기 더보기를 하시면 아마 여기서도 어, 이렇게 저희가 Q&A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또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리고 공지를 올린 후에 아마 문자를 한번 더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신 후에 한번 접속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조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시면서 항상 어려운 일 있으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부터 그 기부금 단체 의무행 여부 보고랑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다른 분께서 전해드릴 겁니다. 혹시 또 다음에 또 별일 있으면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